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슈 인사이트 9번째 시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약간 시장이 시장인인 만큼 거시적인 거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 방향성에서 계속 주식을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주식을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그래서 코스피의 방향성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라 말하지만 이 시장은 박스피의 가능성이 높죠. 단기 오미크론 때문에 V자형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꺾어져 가면서 2822포인트를 또 위협하는 이런 중요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때는 이미 주가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이제 24시간, 한 30시간 있다 방송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두 개의 지표가 장중에 움직였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인데요. 여기 이제 시간이 보이실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2022년 1월 18일 1시 19분이네요. 제가 1시 19분에 자료를 떠서 그래서 이제 보낸 건데, 미국 시간으로는 밤 11시 19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거 자료를 만지고 보았을 때는 밤 12시고 여기는 한국 시간으로 14시 정도 된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야, 미국장이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안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스닥시 선물도 움직이다시피 이것도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한국 시간으로 대략 한 12시부터 갑자기 순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 급등이 나왔냐면 플러스 4.5%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0.5%까지 떨어졌던 2%에서 2020년 1월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 4월달, 5월달 사이에 1.7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정책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FRB 정책금리는 그렇죠. 0%. 2%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급락시켜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그래도 10년물 이 미국 정책 금리는 계속 0%였죠. 지금도 0%입니다. 반면에 앞으로 이번 연도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물가 상승 압박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거나 혹은 주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해서 1.75에 됐을 때 6만 5천 달러 근처까지 갔죠. 한국 돈으로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수준.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인데요. 엊그저께까지 금요일 날까지 1.77, 그래서 1.75 코로나 이후 최고점을 잠깐 돌파했다가 오늘 이렇게 1.85까지 올라간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까 14시경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전후로 해서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정책금리는 0%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강의 주제가 코스피를 박스피라 말하는 두 개의 지표죠. 이 지표는 어떻습니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시장 코스피가 박스권이 아니라 급락 나온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이렇게 2%면 2%를 돌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압박감 때문에 3월에 이자율을 인상할 때 0.2%, 25%가 아닌 0.5%를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시장 이자율,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시장 이자율은 2%까지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나는 0%인데 정책금리는 너가 물가 상승 압박감으로 2%까지 올라가도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도 내가 용인해 줄게. 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서 실업률이 3.4% 미만이기 4.2% 미만 지금 3.9%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이제 올려도 된다는 거죠.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월 달에 금리 올릴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1.86이니까 일단 나스닥 선물이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 일본도 플러스 0.7에서 마이너스 0.5까지 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0.27, 마이너스 1% 장중 고점 대비. 우리나라도 1%까지 넘게 빠졌다가 지금 약간 올려놔서 종가에 겨우 0.9% 정도 떨어지고 마감됐습니다. 두 개의 지표 중에서 하나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인플레이션 하는 거. 요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에 반응한 거가 시장 떨어지는 쪽에 베팅이 된 거죠. 하나의 지표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신고점이 나온 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최고점. 중요한 것이 경제 지표에서 하나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두 번째가 이게 WTI 국제 유가입니다. 네. WTI 국제 유가는 이제 CME에서 거래가 되니까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죠. 상품 거래 선물 시장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제 휴장이라 지금 얘는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휴장이에요. 미국 주식하고 똑같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83.82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안 돌아가지만 뭐는 돌아가요? 브렌트유.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이제 크루드 오일. 이제 국제유가 하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이게 국제유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유가는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국제유가만 말하는 북해산 브렌트유. 영국과 북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죠. 북해산 브렌트유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냐? 러시아에서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러시아산 기름이죠. 러시아라고 말하지만 옛날에 소련 연연만 국가, 키르기즈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키르기즈스탄에 카자흐스탄에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제유가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금 3년 만에 최고점이 어제 돌파 나왔어요. 2%에서 2.5% 정도 올라서. 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은 쉬었지만 크루드 오일. 이게 이제 중동산에서 나오는 거죠. 중동산 크루드 오일인데 거래는 어디서 되느냐? 싱가포르에서 됩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런던에서 되고. 여러분들 금산 인삼 하죠. 금산에 인삼 시장 형성돼 있잖아요. 도소매가. 금산에 막상 인삼 밭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인삼 100뿌리 중에서 한 뿌리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금산 인삼 그럽니까? 금산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북해산 브렌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크루드 오일은 이제 대신에 이거는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요, 항상. 왜? 운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거 갖다 쓴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WTI 텍사스산 중진료. 이거는 텍사스 지역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텍사스 보면 우물 파듯이 막 계속 돌아가는 거 있죠? 킬빌 영화 같은 거 보면 텍사스나 혹은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든가 이런 이제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 보면 거기에 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돼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기름이 나오면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유전 갖고 있으면 한번 300만 달러에서 1년에 뭐 5억씩 혹은 2, 30억씩 나와요. 자, 그런데
텍사스산 중진류인데 지금 멕시코만에서 생산되죠. 옛날에는 그래서 WTI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거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요. 좀 거래가 정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출이 미국이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풀어줬죠. 최초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유통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되는 거지. 생산 비용만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가 지금 83.8인데 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다 2.5%에서 3%씩 올랐으니까 얘도 85달러 정도 수준에다 갖다 놔줘야 돼요. 85달러면 어디냐?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저런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85달러면. 여기 이제 언제입니까? 2014년도 10월이네요. 2014년도 10월 이후에 최고점이에요. 85달러 정도면. 뭐 오늘 밤 특별한 일 없으면 85달러 돌파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크루드 오일이 1%또 올랐으니까 3.5% 오른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물가가 상승해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코로나 이후 최고점 1.85 돌파. 그렇죠? 1.75를 넘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물 국제 유가 어때요? 이것도 WTI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최고점 돌파. 물가 상승 압박감이 금융시장이든 실물시장이든 똑같이 압박감이 오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감, 인플레이션은 있다 없다? 맞다, 있다. 문제는 있는데 그것이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는 어떤 신호냐. 붕괴만 아니라면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 크게 조정받을 일도 없겠죠. 지금 종합주가 시대 우리나라도 3,300 대비 15% 떨어졌고 미국은 뭐 신고 좀 나은 상태에서 뭐 하니까. 그럼 지금 주식을 정리해야 되느냐. 앞으로 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느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제 유가는 버티고 있어요. 그것이 공급적인 요인일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 키르키즈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그런 실물 경기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코로나 때 보세요. 마이너스 난 거. 왜? 공장 안 돌아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물가 상승은 인정하에서 같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기가 받쳐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경제도 성장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감도 있어서 금리도 같이 올리는 동반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붕괴 가능성이 있느냐. 금융시장이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두 개의 지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 압박감은 있다. 대신에 실물 경제 붕괴 가능성은 없죠. 자, 여기다 만약에 하나의 더 지표를 넣는다면 뭐가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시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이 진짜 조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폭락이다. 그러면 국제 금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제 금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냥 10년물 국공채 올라갔는데도 제자리고 국제 유가 7년 만에 고점 나왔는데도 제자리고. 무슨 얘기냐?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사실 제로다 보는 겁니다. 대신 인플레이션 압박감은 있다. 그렇지만 금 수요를 촉발시킬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들조차, 즉 시장이 달러 가치가 훼손됐을 때 대체제로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시장 폭락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시장 폭락이 와서 금융 시스템이 위험하면은 실물 경기도 꺾이게 되고 주가도 급락 나오게 되고 순간 지금 그게 무서운 거지 약간은 조정받는 건 무서운 게 아니죠. 자, 그랬을 때 금값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 지표가 고점이 나오는데도 금값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그냥 물가 상승도 인정하고 3월 금리도 인정하되 대략
금리 1%나 2% 올릴 때까지는 주가 폭락은 없다. 옛날처럼 금리 2%, 4% 올릴 때까지 동반 강세 현상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거시경제 지표를 봐가면서 주식을 베팅하는 세력들한테는 즉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국공채 그리고 여기 미국 FRB와 유태인 자본이죠. 은행 자본가들 물가 상승을 인정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뭐 사우디 왕자라든가 혹은 북유럽이나 이런 오랫동안 그쪽에 투자되어 있는 각종 화학이라든가 공업, 중화공업, 철도 다 거기에 연결된 거잖아요. 자, 이런 돈들은 어떻습니까? 멈춰 있는 거. 참, 이 85달러라는 7년 만에 고가. 그다음에 북해산 브렌트유도 유럽과 미국 다 합쳐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큰 돈을 움직이는 사우디 왕자라든가 이런 돈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떨어지는 쪽에 안 움직이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돈 먼저 뺍니다. 언제처럼 코로나 때처럼.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정한다. 그렇지만 경기 성장도 좋다. 인정되는 분위기예요. 금에 투자한 가장 보수적인 세력은 야, 주가 폭락은 없구나. 금융 시스템 붕괴는 없구나. 추가 베팅은 안 하는 거죠. 그냥 다 자산 다변화로 갖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 왜냐?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시스템 붕괴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돈을 버리고 사람들이 주식도 버리고 금 다 버리고 금으로 올 텐데 달러를 버리지는 않는 거죠. 많기는 하니까 가치는 떨어졌다고 보지만 달러를 버릴 만큼 금융 시스템의 서브프라임이나 혹은 IMF 뭐 미국은 IMF가 없었으니까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나 이런 것처럼 시장 전체 판을 바꾸진 않는다. 즉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물가 상승 인정만 되는 3월 금리 인상 정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고용이 3.9%다. 물가 상승 압력이 최고조다. 물가 상승 속도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는 물가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양적 긴축을 일단 립 서비스를 했다. 앞으로 주가는 올라가지만 또 그런 얘기가 또 경고 나올 것이다. 주가 하락은 폭락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시스템 붕괴 차원이 아니라 다시 또 추스려서 또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모아나가는 현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종합주가지수의 트렌드가 일단은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말하는 왜 그런지 첫 번째 거시경제지표 10년물 국공채 이자 물가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얘는 코스피 하락이라고 말하죠. 왜? 금리 계속 올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국제 유가가 동조화가 돼야 돼요. 국제 유가는 어때요? 같이 7년만 고점인데 7년 만에 고점인데 시장은 견고하다. 즉 물가 상승 압박감 있지만 실물 경제 계속 잘 돌아간다. 무슨 얘기냐? 국공채 이자율 2%, 정책금리 0%. 이 갭이 2%지만 경제 성장률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4%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실물 경제 안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지는 겁니다. 국공채 이자율이 2% 근처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1.85잖아요. 다만 주식시장만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큰 돈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박스피에 갇혔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출렁은 있다. 근데 그것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장이라고 보고 박스권 하단, 외국인도 그렇고 선물이 1조 원씩 팔았다, 1조 원씩 샀다. 박스권의 변동성 매매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주식을 진짜 안 때리고 선물로만 대응하는 그런 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고점에 다 안 때렸다면 이 박스권 장을 이용해서 갖고 있는 물량을 좀 버텨가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그런 매수의 흐름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현 시점을 보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가는 수요일 날에서는 미국장이 생각보다
0.5%밖에 안 빠졌거나 혹은 0.5%가 올라서 의외로 내일장 수요일 날 장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2860포인트 지점에서 의외로 괜찮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는 괜찮아요. 해외도 아직은 유럽이나 또 일본도 아직까지 저 정도 흐름에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리고 큰 돈의 지표들이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이런 장에서 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밀리니까 굉장히 이럴 때 낙심하는 그래서 주식을 벌써 파는 자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박스권 장에서는요 믹서기에 갈려버려요. 즉 좁은 박스권에 3000포인트와 2800포인트, 2900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100포인트 혹은 150포인트 왔다 갔다 위아래로 5%, 3%밖에 되지 않지만 상하 10%, 적게는 7%. 여기에서 추격매수 했다가는 종목들은 위로 올라갈 때는 또 1, 20%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또 고점 대비 또 종합은 10%지만 20%씩 출렁거리니까 추격매도 한두 번 잘못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있다 보면 지수는 제자리인데 종목들은 거기서 추격매도 격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실 나는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그렇죠? 이번 연도에는 지금 1월 달에 빠르게 나오는데 첫 번째 금리 올려가지고 상투 나온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만약에 이번 의외로 3월 달에 0.5% 올리겠다. FOMC 회의에서 그런 언질이나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모를까. 하지만 0.5%를 올릴 가능성은 그동안 처음부터는 없었으니까 저희가 확률이 극히 미미하니까 그거를 정상적인 흐름으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피가 박스피라 말하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오늘 실시간으로 10년물 국공채 그리고 국제유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보조로 금 가격의 부동 자세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버텨야 되느냐 결정할 때 이 큰 돈들 움직임을 보고 어차피 국제유가 보고 빠진 거잖아요. 참 10년물 국공채 보고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움직이는 돈들의 다른 걸 그런 주식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뭐를 보는지 보고 한번 두 개의 지표를 활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 두 개 다 빠졌다. 10년물 국공채 급등 나오고 국제유가는 폭락 나오고 그러면 진짜 주가도 폭락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그게 아니에요. 실물 경제 버텨준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